나는 원래 밤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땐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오래 했고 나이 들어서는 경비 일을 전전했으니까. 사람 없는 밤의 정적, 형광등 불빛 밑에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그 고요함이 나름의 위로처럼 느껴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어둠이 내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니, 정확히는 어둠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내가 일하던 곳은 경상북도 북쪽의 한 폐정신병원이었다. 이미 10년 전에 폐쇄된 건물이었고 현재는 개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였다. 주인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수가 적고 눈빛이 유난히 무거웠다. 그는 내게 일을 맡기며 단 한 가지 당부를 했다. 건물 뒤편에 있는 철문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열쇠는 있어도 그건 쓰지 말아요. 나는 그때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래된 병원 건물이다 보니 위험하거나 붕괴된 구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 철문은 낡은 보관 창고나 기계실 출입문이 아니라 마치 건물의 일부를 봉인해 놓은 듯한 구조였다. 철판은 두꺼웠고 용접 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문 가장자리를 따라 어설프게 칠해져 있었다. 무엇보다 문 앞에는 오래된 표지판이 매달려 있었다. 입실 금지, 감염 구역. 물론 병원이 폐쇄된 지 10년이 넘었으니 감염이란 건 말이 안 된다. 그저 오래된 경고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첫날부터 묘한 느낌은 있었다. 건물은 4층 규모였고 내가 머무는 경비실은 1층 입구 옆 컨테이너였다. 밤이 되면 창문 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다. 낮에는 그저 낡고 허물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밤이 되면 그 그림자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형광등 불빛이 건물 벽에 닿으면 그 그림자가 마치 창문 안쪽으로 스며드는 사람 형상처럼 번졌다. 처음엔 바람이 만든 환영이라 생각했다. 그날은 11월 초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밤이었다. 밤 11시쯤 순찰을 돌고 돌아왔을 때 병원 안쪽에서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균일하지 않은 마치 누군가 쇠로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쥐나 고양이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한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탁탁 탁탁 탁. 규칙성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리듬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벽 안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순찰 중이라 확인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손전등을 들고 병원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희미하게 메스껍고 시큼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 1층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다. 형광등은 다 꺼져 있었고 천장 일부는 내려앉아 있었다. 어둠 속을 걸을 때마다 발 아래서 깨진 유리 조각이 사각거렸다. 그러다 복도 끝에서 뭔가 스쳤다. 희미한 빛.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 머리 같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순간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벽에는 검게 탄 손자국 같은 흔적만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낮에 주인이 내게 했던 그 당부. 철문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그 문이 있는 곳은 1층 끝,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복도 끝 방향이었다. 소리가 그쪽에서 났던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생각보다 훨씬 두꺼웠고 녹슨 자물쇠가 매달려 있었다. 철문 표면엔 뭔가가 긁힌 자국이 수십 개 있었다. 손톱 자국처럼 얕고 일정했다. 귀를 대보니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숨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호흡에 가까운 소리였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문 안쪽에서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났다. 스크, 스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복도 전체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온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공기가 눌린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틈 사이에서 희미한 노란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빛은 몇 초간 깜빡이다가 사라졌다. 아무 소리도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저 내 호흡 소리만 복도에 메아리쳤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늘어갔다.
낮에도 컨테이너 안에서 병원 창문을 보면 가끔 누군가 하얀 그림자 같은 게 창문을 스치는 장면을 봤다. 밤엔 문득 잠이 깰 때 컨테이너 바깥에서 철컥철컥 하는 금속음이 들렸다. 마치 누군가 철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는 소리처럼.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새벽 3시쯤이면 꼭 들렸다. 매번 같은 시간, 같은 방향에서. 나는 그때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기록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나 오해를 대비하기 위해 내 휴대폰으로 밤마다 복도와 철문을 촬영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휴대폰을 재생하다가 등골이 서늘해졌다. 철문 쪽을 비추던 영상 속에 분명히 아무도 없던 복도 끝에서 사람 형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건 카메라 렌즈 바로 앞을 향해 걸어오듯이 나타났다가 프레임이 흔들리는 순간 사라졌다. 다음날 다시 확인했을 땐 그 부분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다. 영상이 손상된 것도 아니었고 내가 편집한 적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 입구에 잠시 들른 주인이 내게 말했다. 영상 찍지 마세요. 그런 건 오래 남기면 안 됩니다.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겁에 질려 있었다. 내가 이유를 묻자 그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만 말했다. 그 문 안에는 아직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밤이 되면 병원 안에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뚜렷해졌다. 이젠 단순한 금속음이 아니라 살려줘 하고 속삭이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평범한 밤을 보낼 수 없었다. 병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밤마다 철문 쪽에서 나는 미묘한 기척은 이제 거의 습관처럼 내 귀에 들렸다. 어느새 나는 그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공포보다도 호기심이 앞섰다. 대체 문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히 폐병원에 남은 환자들의 흔적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10년이 넘게 비워진 건물이라면 이미 관리자가 들어가 내부 정리를 마쳤을 것이다. 게다가 주인은 문을 절대 열지 말라고 했다. 그 말투에는 명령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운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철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 안쪽에서 나는 그 낯선 소리가 점점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민수 씨.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 목소리가 분명하게 내 이름을 말했다. 그때 나는 손전등을 들고 문 앞에 바짝 다가섰다. 문틈 사이로는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왔고 안쪽은 완전히 어둠이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속삭였다. 거기 누구예요?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쿵 소리가 났다. 마치 무언가가 문을 세게 치는 소리. 나는 뒤로 물러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곧바로 다시 문을 바라보았다. 공포 속에서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문 아래쪽 틈으로 물인지 피인지 모를 붉은 액체 한 줄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 몸이 굳어 있었다. 그 액체는 몇 초간 바닥을 적시더니 어디선가 사라지듯 증발했다. 그날 새벽 나는 컨테이너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잠은 오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고 귀에서는 계속해서 그 쿵 소리가 맴돌았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4층 창문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곳은 전 병동장실이 있던 자리였다. 주인이 내게 처음 건물을 소개할 때도 그 방만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다. 이상하게도 그 불빛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히 그 창문 너머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낮 시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햇빛이 들어오면 덜 무서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낮의 병원은 밤보다 더 낯설고 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가 빼곡했고 병실 문마다 사람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중 하나의 문에는 두병동 격리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벽 모퉁이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수십 개의 자국이 있을 뿐이었다.
손가락을 대보니 자국 안쪽이 약간 오목하게 파여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바람 한 줄기가 불었다. 누군가 지나간 듯한 느낌. 돌아봤을 때 복도 끝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등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철문 쪽으로 걸어갔다. 저기요? 내가 소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철문 앞에서 멈추더니 마치 누군가를 맞이하듯 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순간 나는 그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햇빛 아래에서도 그림자가 없었으니까.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를 지켜봤다. 몇 초 후 그 모습은 사라졌다. 그저 철문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오후 나는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내 말을 잠시 들은 뒤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 씨, 그 문 근처엔 가지 마요. 거기 아직 정리 못한 방이 있습니다. 정리 못한 방이요? 예전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병동입니다. 그때 일이 있고 나서 문을 닫아버렸죠. 그때 일이라니요? 그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마치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말했다. 그 방 안에서 환자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주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날 이후로 문을 다시 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문이 흔들린다고 하더군요. 마치 안에서 누가 나가려는 것처럼. 그가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철문을 보던 그 시선들, 매일 새벽 들리던 금소금,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전부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이상할 만큼 고집스럽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열쇠를 손에 쥐었다. 주인이 준 마스터키 묶음 중 하나에는 B1F라고 적힌 낡은 태그가 달린 열쇠가 있었다. 철문이 있는 곳이 1층 복도 끝, 실제로는 반지하 구조였다. 그 열쇠가 그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새벽 2시 47분, 나는 손전등을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복도 끝 철문 앞에 섰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귀를 대보니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문 안쪽이 아니라 내 뒤쪽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저벅, 저벅. 나는 손전등을 돌려 비췄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발자국은 멈췄지만 내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다. 다시 철문을 바라봤을 때 문 표면에 희미한 손자 자국 하나가 새로 찍혀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깨끗했던 자리였다. 나는 그때 문득 깨달았다. 그 손자국은 안쪽에서 찍힌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찍힌 것이었다.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나와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댄 것처럼. 그 순간 철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철컥, 철컥. 자물쇠가 혼자서 움직였다. 열쇠를 쥔 내 손이 식은땀에 젖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열지 마.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분명히 내 뒤에서 들려왔다. 손전등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철문으로 시선을 돌리자 이번엔 문틈 사이에서 사람의 눈 한 쌍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눈을 떴을 때 문은 다시 닫혀 있었고 눈동자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문틈엔 여전히 따뜻한 숨결 같은 김이 맺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도망치듯 컨테이너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몰아쉬며 새벽을 기다렸다. 그날 새벽 4시 병원 쪽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이번엔 분명히 안에서 무언가 문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철문이 진동하며 울릴 때 내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화면엔 한 문장이 떠 있었다. 철문을 열면 나도 나갈 수 있어. 그건 분명히 내가 설정한 알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여전히 병원 복도 끝의 냄새가 콕테 맴돌았다. 곰팡이와 녹슨 철 그리고 오래된 약품의 단내.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철문 앞에 섰나. 문틈 너머에서 수십 개의 손이 내 다리를 잡아당기는 꿈. 손목이 얇고 피부가 벗겨진 손들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같은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기 직전에 깨어났다. 하지만 깨어난 후에도 그 냄새는 그대로였다.
심지어 내 침대 밑에서 철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컨테이너 안에서 말이다. 나는 미쳐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며칠 동안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병원 주변엔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다. 낮에도 밤에도 그 넓은 부지 안에서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다. 컨테이너 안 탁자 위에 올려둔 열쇠 묶음이 사라진 것이다. 내가 열쇠를 잃어버릴 리가 없었다. 그날 새벽까지 내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열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낡은 환자 팔찌가 놓여 있었다. 이름은 거의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정오희라는 글자가 보였다. 손목 둘레는 내 새끼 손가락보다도 가늘었다. 나는 그 팔찌를 잡은 순간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과 함께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다. 춥다. 너무 춥다. 그건 확실히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팔찌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오후 병원 근처 마을에 있는 작은 잡화점에 들렀다. 거기선 이 근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게 주인은 70대 노인이었고 내가 폐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자 얼굴빛이 확 굳었다. 아직 사람이 들어가나? 거긴 벌써 다 문 닫은 지 오래됐는디. 경비만 합니다. 밤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혹시 예전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 병원 말이지. 마지막 원장이 환자들을 약물로 묶어놨다 카더라. 실험 비슷한 걸 했다나. 밤마다 환자들이 비명을 질렀대. 실험이요? 응. 이름이 정무식인가 그랬어. 죽은 환자들 기록이 다 사라졌고 원장도 그날 이후 행방불명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 안의 팔찌가 왜 그렇게 싸늘했는지 알 것 같았다. 정무식.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긴 채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다시 철문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진실을 봐야만 한다는 집착이 생겼다. 내가 들은 울음, 본 그림자, 그리고 팔찌의 주인, 그 모든 게 그 문 안에 있다. 그렇게 믿었다. 손전등과 쇠지렛대를 들고 복도 끝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다. 약품 냄새에 썩은 고기 냄새가 섞인 듯한 묘하게 비현실적인 냄새. 눈이 따가울 정도였다. 나는 쇠지렛대를 문틈에 넣고 힘껏 밀었다. 끼익. 금속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 틈 사이로 검은 공기가 흘러나왔다. 빛을 삼키는 듯한 진짜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처음엔 사람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벽에 달라붙은 형태였다. 마치 벽 자체가 사람 얼굴로 이루어진 것처럼 어두운 표면 곳곳에서 눈이 열렸다 닫혔다 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밀쳐 닫았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안쪽에서 들려오는 수십 개의 목소리가 나를 불러세웠다. 민수 씨, 이제 그만 열어줘요. 나가게 해줘요. 춥단 말이야. 그 목소리들 중 하나가 유난히 또렷했다. 낮에 들은 그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춥다. 너무 춥다.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손자국이 가득 찍혀 있었다. 내가 본 것들이 환상이라면 그 손자국들은 대체 뭐였을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일지를 썼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했지만 기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문이 조금 열렸다. 안에는 아직 그들이 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창문을 봤다. 4층 병동장실 창문이 다시 켜져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 그 창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흰색 가운에 얼굴이 없는 사람. 그의 목이 천천히 옆으로 꺾였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각도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그림자가 창문에서 사라질 때까지. 다음날 아침 주인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는 한눈에 내가 무언가를 봤다는 걸 알아챘다. 피곤한 내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물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시선은 철문이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 안에는 내 딸이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원장이 내 딸을 거기에 가뒀어요. 그때 아직 18이었지. 치료라며 약을 먹이고 실험을 했어요. 내가 병원을 인수한 이유도 그 문을 닫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내 손에 있는 팔찌를 보더니 표정이 무너졌다. 이걸 어디서? 컨테이너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그 애가 아직 거기에 있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철문이 또 움직였다. 주인은 내 쪽을 향해 소리쳤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요. 하지만 나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다. 주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복도 끝에 철문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문틈에서는 노란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한 여자의 그림자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향해 다가갔다. 정희 씨입니까? 그 순간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칸! 그 한 번의 울림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눈앞은 온통 어둠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었다. 벽면의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천장 틈새에서 희미한 노란빛이 새어나왔다. 마치 기억의 잔광 같은 빛이었다. 발밑의 바닥은 축축했다. 무언가 끈적이는 감촉. 손전등을 켜자 바닥엔 오래된 주사기와 약병 그리고 붉게 말라붙은 얼룩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 얼룩들은 마치 누군가를 질질 끌고 간 흔적처럼 복도 끝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희 씨. 내 목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벽이 소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가자 양옆으로 유리관이 늘어선 병실들이 나타났다. 각각의 방 안에는 침대 하나씩 그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사람의 형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천 밑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하, 하.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리듬이었다. 나는 천을 거두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손끝이 닿기도 전에 그 천이 스스로 들려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얼굴이 없는 사람 하나가 나를 바라봤다.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검은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 구멍 안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민수 씨, 늦었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다. 그 소리와 동시에 다른 병실들의 천들이 하나둘 들려 올랐다. 수십 개의 얼굴 없는 환자들. 그들은 모두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입 대신 구멍들이 내 이름을 반복했다. 민수, 민수, 민수. 나는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 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 벽이 열리고 한 문이 나타났다. 실험 기록실이라고 적힌 새 문이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뜻밖에도 쉽게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컴퓨터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의 서류철에 정무식 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실험 목적, 약물에 의한 기억 억제 및 감각 분리 반응 관찰, 상태 불안정, 반복적인 환각 및 기억 혼재 증세, 비고, 보호자의 지속 관찰 필요. 뭐? 나는 문서를 다시 봤다. 보호자, 김민수. 내 이름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류 밑에서 또 다른 파일이 떨어졌다. 그 안에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한 장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나와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정희가 있었다. 둘 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험 24일차 기억 주입 단계 성공. 손끝이 얼어붙었다. 내가 보호자? 기억 주입? 그럼 지금의 나는... 그때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기억났죠? 천천히 돌아봤다. 그곳에 정희가 서 있었다. 피부는 반투명했고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만큼은 또렷했다. 그 눈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정희 씨?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때 난 당신을 믿었어요. 이건 치료라고 했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연구라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주변 공기가 식어갔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약을 주었어요. 매일 밤마다. 그 약 때문에 난 현실을 잃었어요. 그 말과 함께 벽의 유리관들이 동시에 깨졌다. 수십 개의 얼굴 없는 환자들이 기어나왔다. 그들은 정희 뒤에 서서 모두 같은 목소리로 울었다. 기억을 돌려줘. 우리 이름을 돌려줘. 나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밀려왔다. 병원 실험실, 주사기, 환자들의 비명, 그리고 내가 그 옆에서 기록을 적는 장면. 정희는 내 조수이자 실험 대상이었다. 그녀의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나는 원장의 명령에 따라 약을 주입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감각을 잃은 채 숨을 멎었다. 그 순간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터졌다. 그만, 그만, 나는 외쳤다. 그러자 정희가 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돌려줘요. 뭘? 내 이름.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때 머릿속에서 오래전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희야, 오늘도 잘했어. 내일은 꼭 나을 거야. 그건 내 목소리였다. 진짜 내 기억 속의 말. 나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정희야.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미소와 함께 그녀의 몸이 천천히 빛으로 녹아내렸다. 주변의 환자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벽의 피자국도 깨진 유리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고요뿐이었다.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바깥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철문은 닫혀 있었고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병원을 돌아보았다. 창문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팔찌가 쥐어져 있었다. 그 팔찌 안쪽엔 새로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기억해줘, 정희.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아직 내 귀에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이제 따뜻해요. 몇 년이 흘렀다. 그 폐정신병원은 결국 철거 명령을 받았다. 경상북도에서도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었던 곳이라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철거가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철거 인부들이 번갈아가며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했다. 밤마다 병원 안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소리, 그리고 때로는 낡은 인터폰이 혼자서 켜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심지어 누군가는 병동 안쪽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그저 담담히 들었다. 이제는 그곳을 찾아가 볼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병원 철거 시작이라는 기사 한 줄을 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멈춰버린 듯했다.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그 병원 꿈을 꿨다. 차가운 복도, 깜박이는 형광등, 그리고 철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 그녀였다. 정희. 꿈속의 그녀는 말없이 내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민수 씨,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그 말에 깨어났을 때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간은 내가 예전에 경비교대를 하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새벽 첫 기차를 타고 그 병원으로 향했다. 공사 현장은 조용했다. 철거 장비는 멈춰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철문 앞에 섰다.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녹이 슬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다. 나는 손을 올렸다. 손끝이 닿자 쇠문이 혼자서 천천히 열렸다. 소리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석회 냄새가 폐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다. 정희가 항상 손을 씻을 때 쓰던 향이었다. 정희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그 불빛이 이끄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곳은 예전 실험 기록실이 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상도 컴퓨터도 서류도 사라지고 바닥엔 녹슨 CCTV 카메라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카메라를 주워 들었다. 렌즈 안쪽엔 여전히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녹음 표시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녹화 중.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LCD 화면을 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나 자신이 있었다. 몇 년 전 경비복 차림의 내가 병원 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화면 속 내가 철문 앞에 서더니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면은 흔들렸고 그 뒤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정이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카메라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정지했다. 그 바로 직전 정이가 화면 쪽을 향해 말했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그 말과 함께 영상이 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늘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때 병원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였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형체를 천천히 삼켰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 하나가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었다. 그건 팔찌의 반쪽이었다. 몇 년 전 내가 쥐고 나온 그 팔찌와 같은 모양. 다만 이번엔 그 안쪽에 새로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제 기억났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앉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 철문이 천천히 닫히며 마지막으로 울렸다. 쾅! 그 이후로 그 병원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CCTV 기록 중 마지막 한 프레임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 경비실 컴퓨터에 남은 마지막 영상 파일. 그 프레임 속에는 철문이 닫힌 직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다. 영상은 그 순간 멈춰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자동 생성된 로그 메시지가 남았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병원이 있던 자리에 새 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나 지금도 새벽 3시가 되면 그 공장 경비실 인터폰이 혼자서 켜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말한다. 공기 속에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다고. 마치 누군가 아직도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